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늘 바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은 쌓여 있고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이죠. 나도 모르게 정신없다는 말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해서 또 바쁘다고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고 때로는 잠시 속도를 늦추고 목표를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르는 뱃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이 향하는 곳은 어딘가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3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꽃샘추위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하죠. 오늘까지만 조금 견디면 내일부터는 좀 포근해진다고 합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갔는데요. 정답은 세 글자인데 좀 무거운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입니다. 국내에서 2년 만에 이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서 한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서 생산비도 높아졌고 또 미국이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하라 이런 압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우 농가의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중앙사고수습본부가요. 이 질병이 발생한 농장에 긴급 방역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백신도 보급을 하고 있죠. 양선 판정을 받은 그 가축을 포함해서 300마리 이상을 살처분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가축 전염병입니다. 그 세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468님 그리고 9123님 광우병은 아니고요. 광우병은 아니고요. 다른 세 글자인데 우리 모두 이 방역에 조금 더 같이 또 협조할 필요가 있죠. 이 가축 농가에 좀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연금 개혁을 놓고 소득 대체율 43%에 잠정 합의했던 여야가 다시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연금 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홈플러스 사태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지서 기자는요? 네, 어제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주식을 우리가 동전주라고 하는데 이 네. 동전주 한 종목 때문에 코스피 전 종목 매매가 7분간 먹통이 됐었거든요. 아하. 이 소식이랑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나왔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 네. 이야기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얼마 전에 여야가 각 대표들 모여가지고 연금 개혁하자 네. 합의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소득 이게 대체율. 지금 뭔가 다시 맞부딪히고 있습니까? 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금 모수 개혁 우선 처리 그리고 정부의 추경 편성안 요청 이런 것들의 사안들을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동 이후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까지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라고 양쪽에서 동시에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구조개혁 같은 것들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러니까 구성하는 거에 다 붙는 이 옵션을 놓고 여야가 지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위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놓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모수개혁, 구조개혁 이렇게 이 용어들이 나오는데 네. 모수개혁은 연금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연금 급여, 연금 부담 같은 어떤 연금 제도의 그 변수들, 매개 변수들을 조정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조정
결정하자라는 기존의 이 여야 잠정 합의가 이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모수 개혁 부분에는 합의가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네. 근데 구조 개혁은 연금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폭넓고 근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건드리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논의하자라고 여야가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논의할 연금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이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금 양쪽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그러니까 이게 선결 조건인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문구를 포함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 합의 처리 문구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넣었던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포함이 됐었던 것이고 이 문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지금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권이 연금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문구가 어떻게 보면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명목을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20일 본회의 전에 모수개혁 합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웬일인지 연금 개혁 웬일인지 좀 빠르게 합의하는 것 같다 했더니 역시 정치는 정치입니다. 네. 합의 처리 문구 그리고 연금 개혁 특위 구성 놓고 다시 또 평행선으로 돌아갔고요. 추경 관련해서는 그래도 일부 좀 합의점이 나왔네요. 네, 여야가 정부에 이달 안으로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을 하고 있었고 정부가 추경안을 이제 편성을 해서 국회로 가져오면 빠르게 협상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운 건데요. 근데 이것도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3월 이내라고 못을 박았는데 지금 벌써 3월 19일인데 네, 이게 뭐 시한을 지키려면 보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추경안을 편성해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규모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그동안에 사실 의견차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뭐 35조 규모 대규모 추경안을 요구를 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재정 건전성 뭐 이 얘기를 하면서 15조 이하를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한쪽에 장단을 맞추기엔 의견차가 크고요. 네. 일단은 뭐 정부 아니기 때문에 여권의 얘기들이 많이 반영되고 또 한은에서 얘기된 이 15조에서 20조 원 규모가 유력하게 좀 검토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각 부처의 협의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2주에서 3주는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실이 있는 추경안이 지금 열흘 정도 만에 뚝딱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부터 일단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로 추경안을 가져오든 간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굉장히 강하게 충돌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서요. 지금 뭐 결국은 정치권이 선거 유불리 따지다가 서로 이제 시간만 뭐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일단 15조에서 20조 원 규모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거 역시 좀 지켜봐야 될 테고요. 금융당국에서는 보험 개혁 방안을 내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산층과 서민 보험료의 부담이 큰 이 실손보험 그리고 네. 자동차 보험 같은 것들을 주로 개선할 방침이고요. 우선 실손보험 구조 개선을 통해서 가입자 간의 좀 공정성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더 내는 사람 뭐 바다만 가는 사람 이런 차이를 격차를 줄이고 이런 부분의 구조 개선을 통해서 연간 실손 보험료가 30에서 50%까지 낮아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뭐 유병력자의 실손 보험 가입 연령을 뭐 90살로 확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이 포함이 됐다라고 90세까지요.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자동차 보험도 이제 대부분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개혁 부분도 추진을 해가지고요. 연간 약 3%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노리고요. 그리고 경상 환자 1인당 평균적으로 약 한 89만 원 정도의 뭐 향후 치료비 절감을 효과를 좀 내겠다라는 방침들을 세웠습니다. 네. 그밖에 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서 보험료의 100에서 190%를 연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 이것도 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정지석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네,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만
전체 거래가 멈춰서는 거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이었죠. 네, 맞아요. 그 어제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체결 시스템의 전산장애가 발생해서 주식 매매 거래가 지연이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전 증권사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 물론 그다음에 휴대전화로 거래하는 MTS 모바일 시스템까지 호가창이 다 멈췄고요. 네. 거래 주문 명세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각종 혼란이 좀 야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뭔고 하니 이 동양철관이라는 종목 하나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대체거래소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호가도 좀 다양하게 종류를 써보자라고 해서 그 최우선 매수 호가와 최우선 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체결을 하는 중간가 호가가 새로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체결 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시스템 로직과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이날 체결 시스템이 복구가 된 이후에도 호가 접수가 잘 안 되는 오류가 이어져서요. 정오부터 매매 거래가 완전히 정지가 됐다가 오후 3시께 재개가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거래 정지 직전인 오전 11시 37분 정도에는 전일 대비 한 20%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됐었는데 네. 동양철관 주가가 거래가 풀린 직후에 다시 큰 폭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119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보니까 어제보다는 0.8% 정도 오르면서 2,630선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0.4% 정도 빠지면서 74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양철관은 오늘 얼마냐? 아까 보니까 개장 직후에 10% 넘게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지금은 한 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1,12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한 10%까지 갔다가 네, 5, 조금 6%까지 쉬었어요. 상승폭을 좀 좁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널뛰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이렇게 급등을 해도 1,000억 원대이고 맞습니다.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겁니까? 이 종목이. 여기가 강관 제조업체인데 강관이라는 게 이제 봉 형태를 띠고 안에가 비어 있는 철관이거든요. 그래서 파이프. 네, 파이프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가스관 협력주나 아니면 뭐 남북 경협주 이런 걸로 묶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까지 주당 600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달 들어 급등했거든요. 왜 급등했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이 LNG 개발 사업에 한국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철강 수혜주로 묶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가 이번 주에 사업 보고서를 공시를 했는데 작년 거요. 근데 그간 영업이익이 적자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게 또 흑자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더 몰린 거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철강 수혜주로 묶인 어떤 테마주인 만큼 좀 투자를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시가총액도 작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이제 급등락할 수 네, 있는 변동성이 이거는 너무 그냥 커요. 동전 던지기 같은 그런 건데. 맞습니다. 아무튼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거래소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되느냐 네. 이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오죠. 전산 장애 때문에 과거에도 뭐 일부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처럼 코스피 정규장 전 종목 거래가 중단된 건 진짜 처음이고요. 일단 거래소 측은 어제 장 마감 후에 시스템 점검을 통해서 추가적인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 넥스트레이드와 함께 합동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장중에 매매 중단은 어떻게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변명을 할 수가 없는 불명예인 거는 맞고요. 무엇보다 지금 거래소가 2014년 이후에는 내부 전산 시스템이 오류가 났습니다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 이제 그 독점 체제가 막을 내리고 대체 거래소가 들어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거는 사실 굉장한 치명타가 맞고요. 또 지금 온라인 카페 보면 요즘에 워낙 핫한 종목이니까 단타를 치려다가 못 쳤다.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 주문을 넣은 게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소송전까지 비화할 수 있는 문제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질어질합니다. 투자의 본질이 뭔지부터 좀 돌아봐야 네. 될 텐데.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어제 국회에서 그 홈플러스 관련해서 네. MBK 파트너스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있었잖아요. 그 내용 좀 간추려 주세요. 네, 일단은 MBK가
이 홈플러스를 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유 이것부터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그러니까 티몬 위메프 사태를 보면서 부도가 난 다음에 회생하는 건 늦다고 생각을 했고 부도 위험이 있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요. 네. 그러면서 3개월간 6천억에서 7천억 원 정도의 이 규모의 자금 상환 요구가 들어오는데 3개월 내에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었고 거래처 직원들을 보호하려면 회생을 한 뒤에 채권자들과 별도 합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이 MBK 파트너스가 내부적으로 회생 신청 준비를 시작한 시점이 지난달 28일부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이 신용평가사들이 홈플러스 단기 신용 등급 강등을 확정적으로 공시한 시점인데요. 결국은 이제 어제 나온 얘기들을 조립해 보면 신용 등급 하락 이후에 단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다라는 홈플러스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들을 꺼냈습니다. 네. 근데 이 며칠 만에 방대한 이 회생 절차 신청서 작성이 가능한지 이걸 두고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연휴 기간 동안에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김 부회장은 담당 변호사가 이쪽의 전문 변호사고 다른 곳에 썼던 신청서 샘플을 줬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름만 홈플러스로 바꿔서 넣었기 때문에 오래 안 걸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꼬집은 내용이 우선 내야 될 서류가 13개, 총 50가지의 공적 서류를 내야 되는데 연휴 동안 그게 다 발급이 되느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달은 걸리는 작업을 연휴 며칠 새 해결을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MBK 측은 그걸 연휴 내에 해냈다라고 네. 말을 하는 거고요. 또 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사제 출연을 한다고 밝혔잖아요. 금액은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질의가 나왔었네요. 네, 근데 MBK 측은 이날도 검토 중이라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여야가 지금 진정성 있는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지금 김 회장이 최소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사재를 이게 내놔야 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홈플러스는 지금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지난달에만 1,500억 원이 넘는 단기채를 발행을 했었는데요. 이 단기채 부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준비하면서 시장에 단기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단기채를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MBK 쪽에서 사제 출연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김병주 회장이 어제 현안 질의에도 불출석을 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이유였는데요.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정황도 조금 밝히면서 비판을 좀 했습니다. 정무위에서 11일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현안 질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입출국하는 이런 일정표를 보내왔다. 그러면서 가관인 것은 13일에 항공권을 티켓팅을 해서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 출석을 하라고 증인으로 채택된 다음에 지금 항공권 끊어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온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이 출석을 할 때까지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고발 조치 등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네요. 네, 같이 좀 이 김병주 회장을 이 자리에 앉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고요. 참고로 김병주 회장은 여러 차례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은 됐었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은 나오지 없어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유동화 전단체 발행을 했던 주관사인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형사 고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꺼냈고요. 금융당국 역시 이런 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사와 조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정지석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했던 그 금통위 네, 그렇죠.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같이 언급됐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경각심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이른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집값 상승을 걱정한 대목이 금통위 의사록에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요, 금통위원들이 국내 경기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난달에 이제 만장일치로 기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잖아요. 하지만 그 결정을 하면서도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이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로 인해서 주택매매 과열이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부분인데 뭐 아시다시피 지난달 서울시가 이제 송파구 잠실동 그리고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잖아요. 뭐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해제 전부터 기대감에 인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들썩였습니다. 금통위원들 역시 이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주택 매도가가 급등을 했고요. 사실 수도권 여타 지역에서도 주택가격 선행지표들 간에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주택시장이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주변 집값도 같이 오르고 있고요. 네, 너무 오르니까 이달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네. 규제를 푼 당사자죠. 오세훈 서울시장마저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다면 다시 규제를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물론 뭐 현재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호가 위주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거품이 껴있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뭐 정확한 가격 상승폭을 좀 보려면 실거래 기준으로 석 달에서 6개월 정도의 추세를 좀 지켜봐야 할 텐데 하지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인 건 맞죠. 그렇죠. 근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네. 좀 내려서 경기를 좀 보강해 줄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네. 근데 거기에다 집값이 또 들썩거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고민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또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공고롭게 늘었습니다. 지난달에만 3조 원 넘게 늘었고요. 이달은 아직 뭐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조 원 가까이 늘었고요. 여기에 또 신용대출이 보름 새 6천억 넘게 급증했거든요. 네.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선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현상이긴 해요.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전고점 뚫었다 이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열기에 편승하려는 영끌족들이 가세하면 뭐 이러다가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은이 부동산 시장 추이를 점검하면서 국내외 경제 안팎의 어떤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는 상반기에 인하 시기가 집중될 거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일단 4월 달에는 동결을 하고 5월에는 인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이뤄질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걸 좀 예단할 수 있는 게 금통위 의사록에 보니까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된 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도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런 동시에 또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이나 가계부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전에 그 경제 관계 장관 회의 열렸었는데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 하나 또 전달해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를 이제 해제하면서 이 일이 생겨난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자 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대로 해자 결지가 돼야겠네요. 이거는.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좀 이제 무거운 내용인데 세 글자입니다.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는 동물이 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죠. 국내에서 2년 만에 발생했는데요. 축산농가에서는 일단 백신 접종을 하고 또 의심 증상 발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 백신 접종을 한 뒤에 항체가 생기기까지 한 2주 정도가 걸려서 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병이 더 확산되면 안 될 텐데요. 2233님이 한우 농장 하시는 부모님이 이 걱정으로 잠을 못 주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073님은 이것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정주님은 아들이 이 한우 학과 나와서 이걸 전공까지 해서 아빠를 도와서 같이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과 동기 농장에서도 이게 생겼다고 하네요. 걱정입니다. 보내주셨고 6635님 한우구이 매장 운영 중인데요. 저도 이 기사 보고 원물값이 오를까 봐 걱정이에요. 그렇죠. 또 가격 오르면 또 소비도 더 둔화되지 않을까. 연쇄적으로 또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방역이 더 잘 돼야겠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에서 요거 키우고 계시는 분들, 한우 키우고 계신 분들도 그 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 농장 주변을 방문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방역에 또 도움을 주시는 하나의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같이 좀 참여를 해야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박대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전 이야기. 네. 짤랑짤랑 동전. 요즘에 사실 짤랑짤랑 소리 들어보기도 힘들어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동전 쓴 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요. 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쓴 거는 상품권 긁을 때 그 상품권을 이제 디지털로 바꿀 때 이제 그 복권 같은 거 이제 긁을 때 동전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썼고요. 예전에는 마트에 가면은 카트에도 동전을 넣어야 이제 맞아요. 빌릴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질 맞아요. 정도라서 동전이 저만 안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요. 지난해 한국은행이 주문해서 조폐공사가 제조한 동전이 다 합쳐서 5억 원치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적은 거예요? 예, 아주 적은 거고요. 예전에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861억 원치 동전이 시중에 풀렸는데 예, 거의 뭐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 요즘에는 엄마 100원만, 네, 엄마 500원만 하는 어린이도 없고. 네.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100원 줘서 뭐 과자 사 먹으러 갔다 오라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 동전 들고 가잖아요. 그쵸. 그 동전 손에 쥐고 있으면 따뜻해지는데 그 촉감이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 가보면은 제가 한참 물건을 골랐어요. 왜냐하면은 네네. 100원짜리 옛날 과자가 많았는데 네. 그걸 90원에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10원을 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원 꽉 채워 쓰려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100원짜리 동전을 구경하기도 힘든 시대.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동전은 만들수록 적자잖아요. 만드는데 비용이 더 들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10원짜리 동전이 문제였었는데 2006년 전에 만들던 10원짜리 동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만들 때 40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10원짜리 하나 예. 만드는데 40원. 그러니까 이제 만들 때마다 이제 3배 정도 가치가 날아가는 그런 셈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구리 아연으로 만들던 것을 구리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그래서 10원짜리 되게 작아지고 가벼워졌다는 느낌 많이 드실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단가를 좀 낮췄다고 하는데 한 20원 정도로 당시 낮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10원짜리 하나 만들 때 40원 정도 드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는 이제 또 구리가 75%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500원, 100원짜리도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의 돈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동전을 안 쓰는 게 한국은행한테는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국은행 예. 입장에서는 좋은데 조폐공사는 사실 자기들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조폐공사 저도 좀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동전 대신에 다양한 사업으로 이제 만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기념주화 같은 거. 기념주화는 물론이요. 골드바 최근에 조폐공사가 판매를 중단하면서 상당히 맞아요. 예. 금을 수급하기가 힘들어서. 희귀해져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다음에
또 디지털 온라인 상품권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온누리 상품권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좀 앱이 먹통이 되고 또 이제 출시가 늦어지고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폐공사 입장에서도 머리가 좀 아파지네요. 네. 박건우님이 요즘에는 오락실 가도 카드로 결제합니다.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인형 뽑기 기계라든지 네. 오락실에서 카드를 인식해서 이제 결제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전에 동전 하나씩 넣을 때 이거 아까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카드로 긁으니까 아까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일까? 미국도 마찬가지라고요. 1센트짜리 동전 발행을 중단한다고요. 예,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신 소셜 미디어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거기서 1센트짜리 동전을 펜이라고 부르는데 펜을 없애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센트짜리 만드는데 3.7센트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처럼 4배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1센트 만드는데 엄청난 그 미국 정부 지출이 있으니까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1센트를 없애라고 그러고요. 네. 또 트럼프 정권의 2인자인 머스크도 찬동을 하면서 이거 없애는 거 맞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도 1센트 동전 발행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1센트가 줄어들면은 사실 물건을 팔 때 뭐 1달러로 팔지 않고 97센트 이렇게 팔잖아요. 좀 싼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네네네. 그런 이제 3% 5% 좀 싸게 해주는 그런 거 없어지면서 이 물가 상승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가격의 끝 단위가 달라질 수 끝전을 있다. 좀 달라지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 1센트짜리 페니를 지난해만 32억 개 정도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전 많이 쓰던 나라에서 점차 신용카드라든지 페이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이 되겠는데 예전에는 일본 가보면은 거의 동전 쓰고 신용카드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네. 환전을 다 해서 가야 됐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 일본이 거의 이제 동전 제일 많이 쓰죠. 마지막 아날로그 국가였던 일본마저 지금 페이가 많이 도입되고 하면서 우리나라 그 네이버에서 라인이 가서 페이도 많이 보급을 하고 하면서 일본도 그런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뭐 전 세계가 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1센트짜리 없앤다고 하니까 오히려 1센트짜리 페니가 더 비싸지고 있어요. 네. 항상 그게 이제 마지막 동전이라든지 처음 발행되는 동전, 마지막 발행되는 동전 또 발행량이 적은 동전들은 가치가 뛰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943년도에 만들어진 링컨 페니, 그러니까 링컨이 그려져 있다고 이제 링컨 페니라 부르는데 1센트짜리 동전입니다. 이게 뭐 비싼 거는 뭐 30억 이렇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게 1센트짜리가 30억 원이? 예, 이게 좀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졌다든지 좀 그 이런 1943년은 2차 대전 한참 중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동전 재질도 균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재질도 만들어지고 미국도 좀 정신이 없을 때라서 뭐 그런 동전 같은 희귀한. 경우에는 희귀성 때문에. 희귀성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요. 요즘에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전 수집가분들 많으셨어요. 예. 우표 수집하듯이. 예. 그 희귀한 동전들. 요즘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제는 이제 이베이라든지 당근 뭐 이런 데 통해 가지고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요즘도 이제 금속 탐지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예.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해변 이런 데. 예, 저도 이제 그게 재밌어 가지고 많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맞아요. 얼마 전에 이제 강릉에서 해변에서 그 금속 탐지기 들고 다니시는 분이 좀 인터넷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짐작하시는 건 요새 금값이 뛰어가지고 금 찾으시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금반지 누가 떨어뜨리고 간 거. 제 생각에는 동전 찾으려고 그러시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좀 귀한 동전들이 있거든요. 예. 동전 발행량이 극단적으로 적었던 때가 1998년입니다. IMF 직후인데 네. 그때 500원짜리가 별로 발행이 안 됐습니다. 몇천 개 수준 발행됐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안 쓴 동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찾는데 딱 뒤져보 보니까 1998년이다. 이러면은 상당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1998년도 500원 동전. 500원짜리. 예. 그래서 집집마다 아마 동전을 안 쓰다 보니까 돼지 저금통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동전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저희 집도 그런데 저도 언젠가 한번 날 잡고 한 번씩 다 뒤집어 보려고요. 500원짜리 1998년이 있는지. 또 1981년 100원짜리라든지 그다음에 1970년 100원짜리 또 그전에 1960년대 발행된 10원짜리 중에 좀 안 쓴 10원짜리들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가치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나머지 동전들은 은행으로 들고 가시면은 화폐로 그러니까 지폐로 바꿔줍니다. 네.
예전에는 그 은행 창구에서 동전을 지폐로 바꿔주는 것도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 네. 요즘에는 원체 이제 동전 갖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원이 별로 이제 반기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약간 또 눈치가 보일 때 있습니다. 가끔은. 그 미국에서 글쎄요 이런 제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조 달러짜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이 넘는 동전을 발행하자 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예, 이게 사실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2011년도에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공화당 그 의회 사이에서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네. 미국에서는 정부가 빚을 추가로 내려고 하면은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쵸. 동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편법으로 좀 회피하려고 한 거예요. 미국은 그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연방준비제도에서 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화폐를 쓰자. 그 미국 재무장관이 지폐는 발행을 못해도 동전은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동전 중에 기념주화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념주화에다가 액면권으로 1조 달러를 쓰자. 네. 그리고 발행을 해서 그것을 연준에 예치를 하고 화폐 지폐로 1조 달러를 내놔라 이러면은 사실상 1조 달러를 발행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여야 사이 갈등이 심했고 또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엄청난 문제였기 때문에 그쵸. 나온 아이디어고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폴 크루크먼이 약간 반 정도 진심을 담아가지고 칼럼에 쓸 정도로 진지하게 제안이 됐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트럼프 집권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기원이 이런 그 201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재정 적자가 급증을 하고 이런 빚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여파가 아니었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많이 찍어내도 되는가 또 은행이 파산하고 이럴 때마다 이제 보호가 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제 돈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트럼프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센트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 또 세금을 내지 않고 관세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좀 극단적인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미국의 재정 적자, 재정 부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돈이라는 게 그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아까 폴 크루그먼이 1조 달러짜리 동전을 찍어내자라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기부라도 받자 이런 느낌이고 들리기도 하고요. 또 가끔 이제 해외 토픽 같은 거 이슈 보면 네. 누가 어디를 걷다가 금화를 발견했다. 네. 땅을 팠는데 그 안에서 진짜 황금 동전이 나왔다. 이런 얘기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 좀 많이 있는 일입니까? 드물기 때문에 뉴스가 되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화가 한참 발행되는 시점이 남북 전쟁 전후였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전쟁 전에 이제 미국 서부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네. 그 금으로 이제 금화를 찍어내고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미국의 10달러짜리가 지폐가 아니라 금화가 많이 쓰였습니다. 10달러짜리 금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글이라고 불렀고요. 이글 네. 금화라고 불렀고요. 왜냐하면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20달러짜리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는데 20달러짜리도 그걸 더블 이글이라고 불렀어요. 두 마리 그려진 건 아니고 이제 좀 더 무거운 금화였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10달러짜리나 20달러짜리 금화를 당시에 많이 썼는데 이 남북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습격해서 이제 약탈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땅에다 파묻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손 없이 죽거나 만약에 아니면 전쟁 중에 이제 죽거나 아니면 묻은 데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미국에 돈이 많았던 당시 이제 농장 지역 이런 데 파보면은 그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하나 보니까 700개 정도 금화 은혜가 발견이 됐다. 와. 1850년경에 주조가 된 것들인데요. 뭐 이런 것들은 개당 뭐 몇억 원씩 하기 때문에 다 합치면 이제 몇백억 원 이상 가치가 있습니다. 이야, 10달러짜리 금화 지금 가치로는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냥 10달러가 아니라 네. 화폐 가치는 내려왔는데. 예, 최소한 이제 몇 천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 금 자체 가치가 아니라 금 자체 가치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조된 금화기 때문에 최소한이 가치가 금이 가치가 될 것이고 거기다 이제 어떤 기념품적 희귀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몇 천만 원대 거래가 되고요. 희소성도 있습니다. 가장 비싼 거는 무려 200억 원, 예? 20달러짜리 금화 하나인데요. 예. 200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소더비에서 경매화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1933년에 발행된 더블 이글 20달러 금화로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발행된 금화거든요. 당시에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집권을 한 다음에 예. 금 본위제를 이제 좀 약간 좀 금 거래를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금 본위제가 아니라 금 거래를 막았다. 예. 당시에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서 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금 거래를 막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달러를 발행은 했는데 시중에 유통은 안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몰래 새 나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이제 몰래 거래가 되다가 압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성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동전 하나에 이제 200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동전의 희소성, 또 지금 이제 동전이 사라지고 있는, 뭐 훗날에는 이제 동전 없는 사회, 예, 이렇게도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500원짜리나 10원짜리나 100원짜리 이제 마지막으로 발행합니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 이거 기억해놔야겠네요. 네. 새 동전 상태로 좀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쓰지 말고 깨끗하게. 자,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부동산 관련 규제와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어제도 부동산 시장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개별 증권사의 시스템 차질이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 전체가 마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종목의 거래 장애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초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합의한 전면 휴전안 대신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단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구제역이 확인된 곳은 전남 영암 9건과 무안 1건 등 모두 10건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 코너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30 세대의 연애와 결혼, 이게 네.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봐 주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노래 하나 들을 거 있죠?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을 쩍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저도 어릴 적 이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너무 명곡이죠. 아름답잖아요. 네, 명곡입니다. 근데 이 노래랑 요즘 청년 세대의 연애와 결혼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밈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 1994년에 발표된 이 칵테일 사랑이라는 곡의 가사를 좀 현실적인 비용으로 환산해 본 겁니다. 비용으로요? 네, 그래서 마음 울적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하면 예. 거리를 걸어야 하는 그 산책길까지 가는데 왕복 교통비가 일단 들고요. 6,000원. 네, 그리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 보려면 칵테일 한 잔에 13,000원. 그리고 전시회장 가려면 입장료가 18,000원.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려면 편지지 5,000원. 해서 밥을 안 먹었는데도 4만 원이 넘어요. 네. 이거 1인당입니까? 네, 그렇죠. 커플당이 아니라? 네. 예. 그래서 이 밈이 커뮤니티에서 좀 공감을 얻으면서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연애가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공감을 얻은 겁니다. 아니, 이 아름다운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를 이거 금액으로 환산해 갖고 네. 자 42,000원에서 4만 얼마 듭니다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상황을 또 반영한 거겠습니다만, 이게 연애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과거에는 결혼이 선택이고 연애는 필수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연애도 선택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들고요. 감정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다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연애를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의 삶에 없어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네.
20대 응답자가 이제 자동차를 1위로 꼽았고요. 그리고 2위로 연인을 꼽았어요. 이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화손해보험이라는 회사가 진행한 한 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29세 여성들이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취미 생활과 자기 개발을 할 시간도 부족해서라는 것을 1위로 또 꼽기도 했고요. 그래서 연애가 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고 있다라는 이런 현상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야, 연애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뭐 솔로지옥이나 나는 솔로나 이런 연애 프로그램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연애를 하는 사람은 줄었는데 연애의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연애 예능 프로그램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고 또 형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많은 분들께서 이 연애 예능을 통해서 연애 감정을 대리만족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실제로 연애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제 2030 세대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향후 연애를 할 의향이 있냐? 네. 이런 질문을 하면 81%가 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애를 하고는 싶긴 한데 연애가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연애 감정은 있지만 하고는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네. 어쩌면 더 그 씁쓸한 간극을 보여주는 거네요. 아니 근데 돈 많이 안 드는 데이트를 하면 되긴 하는데 2030 세대가 그 연애 상대를 찾을 때는 어떨까요?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우리 기성세대는 연애를 좀 낭만적으로 여기고 결혼 상대를 찾을 때야 좀 더 함께 살아가는 동지이자 전우를 찾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전우, 네, 의리. 그렇죠. 근데 요즘은 네. 요즘 2030 세대는 연애할 때부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주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연애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장형 연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2030 여성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과 연애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성의 답변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연애는 나를 더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인식이 특히 2030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트도 단순한 놀이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데이트가 인기인데요. 요즘 이제 줌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함께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운동하는 이런 데이트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30 남성 세대가 좀 많이 좀 귀담아 들어야겠네요. 네. 여성들이 어떤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지 성장할 수 있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연애. 소개팅 방식도 과거와 많이 또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요즘 SNS에서 소위 MZ식 소개팅이라는 말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거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를 딱 켜서 네. 돋보기 탭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돋보기 탭이 뭐냐면 네. 우리 알고리즘으로 추천하는 게시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서로 어떤 주제의 게시물을 평소에 보는지, 관심사가 뭔지, 취향이 뭔지를 요걸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아지만 쫙 뜨고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해주시는데 과거 기성세대는 이 미팅에서 애장품 가지고 나와서 우리 취향 같은 것들 좀 공유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알고리즘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취향과 관심사가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취미 모임이 새로운 연애에 또 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 러닝 크루나 와인 모임, 또 독서 커뮤니티 이런 소모임의 월간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아예 연애를 겸하는 이런 취향 기반 모임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관심을 두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그 알고리즘 추천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정보나 나의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저는 꺼놓거든요. 왜냐하면 네네네. 이쪽에 이게 편향에 빠질 수도 그쵸, 있으니까 네. 다양한 걸 추천받기 위해서. 근데 이 SNS에서 이걸 꺼놓은 사람한테는 어떤 게 뜨는지 아십니까? 뭐가 또? 남자분들한테 대부분 야한 게 뜹니다. 오해를 남성분들은 발생시. 그거를 클릭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이 업체들이 정확히 간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혹시나 누가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렸고요. 2030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트도 연애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결혼은 어떤 모습일까? 이들이 꿈꾸는 결혼은? 이 결혼을 결심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좀 결혼 정보 업체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혼 상대를 찾는데 아주 많은 수고로움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업체에 외주화하는 그래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자기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최선의 짝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이 결혼정보 업체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 결혼정보 업체 사업자는 2019년 대비 21%나 증가를 했고요. 네. 대표적인 결혼정보 회사의 매출도 2023년 매출이 400억 원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매출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 공공기관에서도 매칭 서비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추세인데요. 2024년 11월에 이 서울시에서 반포 한강공원에서 이 설렘인 한강이라는 매칭 서비스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네. 참가자 100명을 선정해서 최종 27쌍의 커플이 또 탄생을 했죠. 이 모집 기간 동안 3천여 명이 신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경쟁률이 33대 1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죠. 뭐 나가서 손해 볼 거 없으니까 네. 재미도 있을 테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 요즘에는 그 결혼 자체를 재테크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네, 그렇죠. 특히 혼인신고가 그렇습니다. 결혼식과 별개로 타이밍을 굉장히 많이 따져보시는데요. 부부일 때와 1인 가구일 때 각종 제도에서 얻는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좀 일부러 미룬다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일부러 먼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또 결혼식 하루에만 사실상 중형차 한 대 값을 써야 한다 이런 말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급격하게 치솟은 이 결혼 비용 때문에 웨딩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탓에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노웨딩 문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예 식을 안 치르고. 네, 이런 효율성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이 결혼과 연애 모두에서 아주 돋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연애나 결혼의 방식이. 사실 연애와 결혼은 이 시대와 함께 좀 변화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2030 세대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또 형편에 맞는 방식으로 관계를 좀 취사 선택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관계에서의 변화가 결혼과 연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에서의 변화가 펼쳐질지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 시대의 모습을 또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네. 오현종 님이 저는 남편과 돈 1,000원이 없어서 석촌호수를 마냥 걸어 다녔던 20대 연애 시절 생각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우리 2030 세대의 연애 또 결혼 이 흐름의 변화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다희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자동차 시장 이슈를 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또 테슬라 주가는 떨어졌고 중국 기업들은 또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우리 자동차 기업은 또 미국에서 엄청난 관세 장벽에 부딪힐 전망이고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